라운드 숄더가 만들어진 근간의 자세가 뭐죠? 좌식. 이해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서 있다가 앉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어의 표현이 라운드 숄더다라고 정의를 해놔야 앉은 자세로부터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라운드 숄더니까 숄더만 봐야지. 아니요. 다리도 봐야 돼요. 다리도 봐야 돼요.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을 딱 갖고 있었을 때 어깨의 문제를 어깨로 보지 않고 저 어깨의 문제도 다른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그 기원을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찾아서 출발해 나설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F는 MA예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자, 어떤 운동 형상학이다라고 표현되는 그 개념에서 운동의 역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를 할 때, 아까 우리가 힘 얘기했었죠. 여러분도 운동 역학하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힘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야. 역학이라는 게. 힘을 가지고 너의 상태, 그걸 보겠다는 거야.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주면 너의 위치가 바뀐 걸 힘으로 우리가 풀어보겠다는 얘기예요. A의 위치에서 B 위치로 바뀌었어. 누가 만들었어? 그 원인 누구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원인이다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학이다라고 하는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용어가 뉴만의 키네졸로지를 보면 뼈 운동 형상학, 관절 운동 형상학, 아스로 키네마틱스, 오스테오 키네마틱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형상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형태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형태가 아니라 각도에 따른 형태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용어에서 얘는 뭘 보는 거냐면 앵귤라 모션이라 그래서 각도, 몇 센치, 몇 피트, 몇 인치 이런 게 부속적인 용어로 개념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학적 관점에서는 그 힘이잖아. 이걸 우리 몸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인대장력에 의해서 그 자세가 생긴 거야? 뼈대근이 작동해서 생긴 거야? 신경의 길이가 안 나와서 그런 동작이 나온 거야? 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게 형태와 결국에는 역학적 관점에 의한 기준의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좀 1차원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맞아. 필요한 건 맞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완 골두 전방 활주라는 말 들어봤죠? 선생님들 똑바로 한번 서봐. 팔 편하게 내려봐 한번. 상완 골두 어디 있는지 알죠? 요거 대가리잖아. 아니 저 머리잖아. 요거를 일부러 내밀어봐. 내밀어봐. 지금 요거 내밀 때 어떤 뼈가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는 거 느껴지지? 이해돼요? 얘를 앞으로 내밀면 얘가 따라가는 거 느껴지지? 그럼 이 용어의 정의가 뭐야? 상완 골두만 탈구되듯이 나갔다는 거야? 어깨 뼈가 밀어주니까 나갔다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런 표현해 볼게. 이 자세는 어때 지금?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라운드 숄더라고 하지. 이런 자세 하고 있는 거. 지금 제 어깨는 아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내밀었던 이 자세와 동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라운드 숄더라는 체형 안에 부속된 용어로 상완골두 전방 활주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사각근, 스칼렌 신드롬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사각근 증후군.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고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어. 자, 이걸 다 따로 외울 거야? 따로 외울 거야? 아닐 것 같은데. 자세 하나가 이 많은 문제의 체형에서 표현되는 용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이라면 따로따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근간의 자세가 교정되면서 나머지 것들도 교정이 나올 확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좀 더 국한되게 문제가 있는 녀석들은
시간을 오래 두고 변형을 해왔기 때문에 변형의 시간의 크기도 오래 걸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맥락이야.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돼. 일자목은 어떻게 교정하나요? 라고 했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을 뒤로 넣으세요. 뒤로 넣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봐봐. 목뼈가 앞으로 나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들 가면 등 이렇게 펴봐. 펴봐. 이렇게 등 펴봐. 그리고 나 보지 말고 상향 35도 위에 봐봐요. 자, 뒤로만 큐잉 들어봐. 머리만 내밀어봐. 앞으로 이렇게. 이거 편해요? 안 편하지? 자, 목 붙들고 있어. 손으로 딱 잡아. 그리고 이거 머리 움직이지 마. 등만 뒤로 많이 밀어봐. 머리는 그대로 둬. 그럼 머리가 뒤로 들어가면서 등이 뒤로 가야 돼. 목 뒤에 불편하죠? 그럼 얘가 불편감을 가지려고 할까? 피하려고 할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봐. 등이 뒤로 나가는 만큼 목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얘 입장에서 회피 전략이 필요하거든.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 두부의 위치가 체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떨어지는 이 힘들이 계속 눌리다 보니 추간판 스트레스도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만? 아니야. 갈비뼈도 위로 올라와. 쇄골도 위로 올라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이 라운드 숄더가 단순히 체형의 자세로 하나로 딱 묶어놓고 머리 따로, 어깨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라운드 숄더라는 용어 안에 이 많은 불편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그 개념의 맥락으로 일단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의미야. 요거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도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된 운동의 역학적 관점이나 운동의 형상학적 관점, 즉 어떤 관절의 각도, 어떤 기준들, 방향들, 거리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조직 안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능동적인 조직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신경계가 명령을 내려서 의지에 수반돼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할 때 얘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뼈가 움직이는 걸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으로 볼지 관절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아스로키네마틱스에서 표현하는 롤 슬라이딩 스핀이라고 정의되는 구르고 미끄러지고 축돌림하는 기전도 관절 안에서 볼지 얘는 비교적 큰 관절 밖에서 돌아가는 큰 움직임의 돌림 운동에 관련된 걸 보는 거라면 얘는 관절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절들 주변들을 연결하고 있는 연부 조직 입장에서 조인트 캡슐이나 또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막이라는 개념에서 파샤 또는 리가멘트, 인대들 이런 것들까지 볼지 아니면 나아가서 신경과 관련된 것도 볼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혈관과 관련된 것도 볼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근육이다라고 정의되는 그 맥락에서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정의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안한데 근육만 보고 있어서 그래. 그럼 너는 다 볼 줄 알아? 저도 다 못 봐서 공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 못 봐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근육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적 메커니즘이 있죠.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환경에서 이게 필요한가요?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어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한테 어떤 약들이나 보충제를 권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지를 뭐 설명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을 지도하는데 트레이닝에 관련된 자세와 관련된 기준의 운동 구조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의 순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먼저 고객을 만나야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뭔가 화학적인 요소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부터 좀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왜? 고객하고 수업 운동은 안 하고 얘기만 할 거야? 그 보충제 내실 때 이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컨설턴트야? 아니야. 우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적어도 덤벨 프레스라는 동작을 할 때 일로 가는 것과 일로 가는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밀리터리 프레스와 비하인드 프레스의 차이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나는 밀리터리 프레스와 비하인드 프레스 중 밀리터리 프레스를 먼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 손 들어봐요. 본인 생각 얘기하면 돼요. 아이, 이거 맞고 틀리는 거 아니야. 본인 생각, 내 관점을 주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나는 비하인드를 하고 밀리터리를 하겠다. 거수.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 밀리터리를 하고 비하인드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서 손 들었던 사람 누구죠? 자, 거수. 갑자기 손 빼지 마. 자, 우리 쌤 의견은 뭐야? 왜? 밀리터리 프레스가 훨씬 중량감을 더 쉽고 비하인드를 하면 일단은 좀 손드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주관된 생각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견갑의 움직임이 일단 비하인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뭐 몸을 먼저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워밍업이나 스트레칭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은 그냥 우리가 운동이랑 트레이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처음에 중량이 높은 운동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 특히나 우리 몸을 키운다라는 우리가 뭐 보디빌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근미대를 일으키려면은 밀리터리가 맞고 그 이후에 힘이 빠졌을 때는 비하인드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쌤 생각은 어때요? 이미 어깨가 굳어져 있다는 상황에서 더 넘어가는 동작이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앞쪽에서 듣는다. 자, 그럼 이번에 비하인드 관련된 부분들로 한번 손들었던 분들 거수 비하인드. 자, 우리 쌤은 어떤 의미야? 동작 자체가 좀 더 움직임적으로 비하인드가 크니까 잘 안 나오더라도 비하인드에서 어깨도 충분히 전체를 다 쓰이는 좀 웜업용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 웜업용으로 느낌만 잡을 수 있게 하고 밀리터리 하면 좀 더 밀리터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맞다요.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앞서 표현된 대로 근육 조직만을 제가 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운동을 하면 근육은 뻣뻣함이 증가되나요? 떨어지나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종이 한 장이 뻣뻣해, 10장이 뻣뻣해? 이해했어요? 그 뻣뻣함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발달 지수만큼 뻣뻣함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절 기준에서 놓고 보더라도 운동 범위에 제한 요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지. 근육이 크고 보디빌더들이 운동 범위가 좋아요? 보편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왜? 뻣뻣함이 예를 들어서 대원근이나 광배근 같이 이런 데가 증가돼 버리면 팔이 잘 올라가 안 올라가? 안 되겠지. 큰 사람들 보면은. 그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만약에 밀리터리 프레스는 팔을 마치 좀 느낌상 어깨면 쪽에서 시작하는 개념의 각도가 좀 가까워요. 그죠? 뭐 전 좀 더 앞으로 하는데 뭐 이딴 거 말고 그냥 요렇게 간다고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운동이 증가돼서 뻣뻣해졌다고 가정해봐. 이거 더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개념에서의 접근성이 내가 비하인드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많이 굳어서 여기가 많이 뻣뻣해서라고 출발을 안 하는 경우도 나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태가 가면 갈수록 통증 범위가 증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과정 안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무게로부터 위험 요소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 운동하는 개념이라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 근데 굳이 나는 좀 똑똑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하겠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봤어. 그러니까 거기서 해라는 입장도 틀리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피트니스에 온 고객이 병원에서 있는 환자 수준인 상태를 자기가 인지하고 여기로 왔을까? 나는 환자야. 그러니까 피트니스 가야 돼. 이러고 온 사람은 없을 거란 말. 살만해. 할만하고 큰 문제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변형이 일어나는 걸 두고 보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도 돼요. 반대로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기준은 있다는 거야. 결국 비하인드를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하던 등펴이라고 하는 동작은 웨이트 트레이닝, 특히 보디빌딩이라고 말하는 종목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등펴의 기전이 빠진 운동은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하는 동작 말고는 없어. 어떤 동작 할 때?
테라스 메이저, 대원근 운동을 할 때 등을 일부러 뒤구름 시켜놓고 로잉을 크게 때려버리면 힘이 어깨 상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원근하고 후면삼각근, 장두 이쪽들의 역학적 트레이닝을 많이 시킬 때 요때 말고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등을 다 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 힘이 비하인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 펴을 통과해서 도달지로 와야 돼. 그게 바닥에 있는 패드 좌식이야. 근데 1차적 베이스는 등뼈라고 하는 소라식 12개의 뼈의 케이지에 힘이 몰려 들어와야 돼. 근데 등이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하게 되면 등을 덜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왜? 무게가 질량 앞쪽에 있다 보니 자꾸 구부러지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거든. 그럼 봐. 내가 구부러진다는 이거는 팔만 내려오려고 하는 동작인 거야? 어깨 뼈도 구부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 봐봐. 여기 있던 위치가 1mm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이거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지. 팔은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때 이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동원을 하가? 얘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뻗으면 승모근이 엄청 활성화되니 팔을 다 뻗어, 안 뻗어? 안 뻗지. 이렇게 규명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지금 뭐가 틀렸다 맞다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쟤도 맞고 쟤도 맞겠지 라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야. 그러면 이 논리에서 우리가 고객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운동이 잘 진행되는 걸 긴 시간으로 놓고 본다면 나하고의 PT는 10번일 수 있어도 이 고객이 스스로 이걸 배운 걸 갖고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과정까지 본다면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비하인드 쪽으로 저희가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비하인드 프레스에 더불어서 밀리터리 프레스라는 것도 있는데 중량이나 사용 기준들을 좀 더 높여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팔을 앞에다 두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도 삼각근의 전면부를 조금 더 그리고 삼각근의 측면에서도 앞쪽 부분을 조금 더 발달시키고 무게의 사용감을 좀 더 높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기준을 세워놓고 표현을 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 이건 괜찮고요. 저건 안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물론 제 강의에서도 예전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잘못됐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지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B에 대한 그 기준들의 방향성들은 세워놓고 설명을 해주고 고객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개념의 차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들이 근육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나아가서 앞서 표현드린 대로 제가 뉴로머스큘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뉴로머스큘라가 머리에서부터 신경된 신경이 팔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상지 운동 같은 경우는. 하지는 당연히 다리로 내려가겠지. 근데 상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파인, 뇌에서 출발된 게 척추라고 하는 버테브라를 타고 신경관 안에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팔로 빠지고 어깨로 빠지고 허리로 내려가고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완이라고 표현되는 이 상체, 어퍼 익스트리미티라고 표현되는 건 목뼈 5번부터 흉추 1번 사이에서 나오는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하는 상완 신경총에 의해서 어깨가 지배를 받고 나머지는 소라식에서 나오는 게 안쪽에는 인터코스탈 머슬들이라든지 이런 어브도미널 이런 것들도 같이 지배를 하고 하지 같은 경우는 럼바 1번부터 세이크랄 S4까지 해서 구멍 9개에서 나온 녀석들이 합쳐져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지배를 한단 말이야. 피모랄 너브, 옵츄레이터 너브, 그 다음에 사이아틱 너브 이런 녀석들이 다 거기로 내려가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척추라는 녀석에서 출발해 보면 머리에서 명령이 나간 게 땅땅땅땅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이니 내가 트레이닝을 펼치는 과정 안에서 등이 구부러진다 이런 개념들은 뭔가 경추 입장에서 소통하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단순히 일자목이 좋아 나빠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등편의 기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상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하인드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구조적인 입장에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될까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분석해 나가는 게 단순히 근육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좀 마음에 좀 두고 공부를 좀 이어나가는 거를 한다면 아마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더라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게 나중에 거기에 감정을 묻히게 되면 영업이 되는 거예요. 영업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영업은 논리로 하지 않아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샤넬백을 논리로 사. 그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백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게? 남자들 잘 이해 못할걸? 불가능해. 근데 여자들은 산다고. 그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영업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사람과 만나는 많은 영업들은 관계 중심이 100%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쟤는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네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영업이 들어가면 강요가 돼버려요. 세일즈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의 1차적 관계가 안 됐기 때문이야. 관계가 됐다면 세일즈는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한 사람은 영업이 필요 없죠. 결제가 필요한 사람이지. 이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소개할 때 둘의 관계가 이런 걸 소개받아도 충분히 이 친구 믿을 수 있어. 이 친구 말이라면 이런 거 믿을 수 있어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는 여기서 영업이 다 된 거야. 감정적으로. 야, 내가 거기 가서 이거 받아봤더니 진짜 대박이더라. 야, 난 너한테 꼭 추천하고 싶더라. 꼭 가봐. 야, 내가 보장할게. 와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결제하고 바로 수업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수업을 잘해주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면 이 고객이 영업을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너무 편협하거나 예를 들면 너무 편협하거나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만 얘기를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운동 카운터 세주고 계셔. 그냥 이거 시켜주셨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내가 PT를 그 사람한테 꼭 가야 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예요. 그럼 너 PT 왜 받아? 네가 혼자 해야 돼. 난 혼자는 못하겠어. 이런 조건이라면. 그 집이 가까워서.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대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이든 다른 곳에 가더라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비용을 내고 난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10,000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대체 불과한 사람이 됐었을 때 적어도 나의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게 또 다르게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고 그게 삶의 만족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육의 수축 활동 3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뼈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거부터 뭐 강의 내용 있죠. 이거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돼.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런 거 나중에 가서 관절 운동 형상과 관련된 거 뼈 운동 형상과 관련 이런 것들 이거는 유튜브 멤버십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거 있어요. 그 개념 강의라고 있어요. 제가 해부학 멤버십 따로 있거든요. 제 거 해부학 쪽 운동 들어가면 꼭 가서 들으세요. 3만 원밖에 안 하고 그 3만 원이 여러분들 말투 자체를 바꿔줄 거야. 그냥 지하철 다닐 때 릴스 보지 말고 그냥 틀어놓고 그것만 들어. 조금만. 그것도 내가 맨날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게 30분씩만이라도 들어라. 들어야 말이 나와. 들어오지 않은 언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육 수축 활동의 3가지 형태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external force라고 정의되는 신체 외부에서 생산된 힘이라는 건 그냥 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의 힘이라고 보면 돼. 심지어 나도 이렇게 있을 때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은 안 하지만 어깨 입장에서 팔을 들어버리면 이 팔도 외적인 힘이 작동을 해요. 팔 자체의 무게를 지금 델토이드가 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나를 좀 빼놓고 뭐 덤벨이든 바벨이든 이런 개념에서 얘네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internal force라는 건 내 몸에서 생산하는 힘이야. 이걸 내적인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수의적인 활동에서는 비수의적인 활동, 비수축적 활동이라고 할 때는
인대나 근막, 뭐 관절 주머니 이런 녀석들 있죠. 나의 수의적인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이런 요소들이 작동하는 거.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수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부에서 생산된 힘이기는 하지만 능동적인 힘으로 표현을 하는 것과 수동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두 힘이 운동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과 내부에서 생산되는 힘이 맞서는 과정에서 운동이 생기거든요. 맞선다. 그때 내가 이기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조절이 된다. 얘가 이기면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말을 우리 운동하는 용어로 바꾸면 어떤 무게를 내가 들었는데 이 무게는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냥 가정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할 때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운동 조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생각한 위치로 좌표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걸 운동 조절이라고 써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무게가 나를 이겨버리잖아? 그럼 저 무게가 나를 조절해. 그래서 내 원하는 각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각도로 갈 확률이 되게 많아. 그걸 반복하다 보면 손상하고도 갈 수 있는 기전들이 운동 손상이라는 말을 쓰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옮길 땐 최소의 부상 조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특정 각도를 가지고 물체를 옮겨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운동 역학적 관점에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모멘트암이라고 해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뭐가 제일 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 같은 거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다 내리는 사람 있잖아. 어떤 분은 반만 내리는 사람 있잖아. 뭐가 맞은 걸까? 근육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 내리는 게 근육의 수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될까? 반만 내리는 게 수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될까? 근육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만 내리는 게. 근육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얘가 여기에 축이 이렇게 있고 가슴 운동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얘는 좀 팔이 지금 이게 좀 내외전돼 있어갖고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줄게. 힘줄이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팔 앞에. 여기가 이 앞에서 직선의 각도,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한 150도 정도라고 볼게. 축이 여기 있어. 여기서 이만큼 가는 게 대흉근의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제일 길어. 모멘텀이 제일 길다고. 그러면 봐봐. 요만큼 간 건 여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덜 간 거잖아, 거리가. 이거 똑같은 각도로 저 뒤로 가면 더 갔지만 실제 모멘텀은 줄어들었지. 근데 누가 더 늘어났어? 인대나 힘줄의 장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건 수동적인 조직들이 장력을 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잖아. 그냥 텐션이거든, 장력. 근데 근육은 수축력인 거잖아. 수축력의 최대 범위의 위치가 여기가 모멘텀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관절 주머니 앞쪽이 또는 인대 장력이 너무 쇼트닝한 상황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장력을 주고 싶어라고 하면 가벼운 무게를 들고 이렇게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가슴 운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라고 하면 근육의 과정 안에서 수축력에 대한 기전을 가지고 볼륨 베이스를 발달시키고 힘을 높이고 싶어라고 하면 모멘텀의 최대 길이를 봐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될지의 대상자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동작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가는 거야. 풀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운동에 대한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용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한 걸 할 수 있는 거지,
원칙이 없는데 대입을 해버리는 건 흉내내는 거지. 자, 흉내내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흉내를 냈는데 문제가 생기면 되돌아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갔지? 어디로 문댔지? 왜 그러지?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지.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회원님도 아프세요? 저도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그 말은 좀 그렇잖아. 저도 어깨가 그럼 그 고객 뭐라고 생각하겠어? 새끼야, 지 아픈 걸 나 시킨 거야? 난 원래 안 아팠는데? 이 실제 제 사건이 처음 트레이닝 할 때. 실제로 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상에다가 욕한 게 내 욕이야, 내 욕. 남 욕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트레이닝 처음 할 때 덤벨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나도 이제 아파갖고 이걸 못 들고 있었을 때였거든. 얼마나 바보가 쟀겠어. 그때가 2002년도니까 2001년도 막 이때였거든요. 했지. 막 나도 배운 대로 막 역동적으로 했지. 점점 팔이 안 올라가. 병원 갔는데 별 문제는 없대요. 고객 어떻게 시켰겠어? 배운 대로 시켰겠지. 뭘 어떻게 해. 막 시켰지. 근데 고객이 다음날 팔을 못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도 그런데. 근데 고객이 아직도 생각나. 그 벙찐 표정 있잖아. 그땐 난 몰랐어요, 사실. 그냥 멍청한 거지, 진짜. 바보 같았던 거지. 그땐 몰랐어. 그냥 그럴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손발이 떨리는 거야. 이게 멀쩡한 사람을 내가 운동시켜놓고 팔병신을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난 공부를 먼저 해야겠구나로 돌아선 거예요. 운동을 안 하겠다의 의미보다는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마주한 경험이 공부가 안 되는데 이걸 해버리면 더 다치게 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시작부터 운동을 잘 배워서 이걸 배우다 보니 이걸 증명을 해야겠구나라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야. 다만 둘 중에 어떤 방법이든 괜찮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운동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자라는 거고,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자라는 그 의미인 거야. 이걸 공부하는 새끼들은 책에 있는 것만 알지, 운동하는 새끼들은 쇠질만 할 줄 알지, 이게 무슨 맞는 말 아무것도 없어. 둘 다 맞는 말이 아니야. 둘 다 병행해서 해보면 자기가 어떤 관점을 놓쳤는지도 철저하게 알게 돼요. 제가 운동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운동을 하면서 시종일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몸들이, 특히 김준호 선생님을 또 케어를 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이거 진짜 오만한 표현들이 너무 많았구나라고 하는 거. 저 힘든 걸 저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게 동력 자체가 다르더라고.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공부도 그러하겠죠. 왜 대단히 높은 훌륭한 학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고들을 보면 이게 사고의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이제 넘사벽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도 그래. 김주호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야. 그 예전 얘기 일례로 하나 해주셨던 게, 대퇴사두가 근육이 터졌어. 제 표현상.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 목발 짚고 이발만 빼고 운동을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발만 빼고, 목발 짚고 이발만 빼고 운동을 다 하셨다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빨리 회복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근육이니까 그래 순환 문제여서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흉내내는 건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그 기준 중에 제일 빠른 학습, 성장이 가장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게 거울신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모방이라고 하죠. 이 모방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고 빠르게 올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한계 범위가 너무 명확해. 그래서 일정 시간이 일어나게 되면 모방이라는 방식의 채택을 내려놓고 모방의 원리를 찾기 위한 비감독 학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없는 학습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큼 근력을 쫙 올리는데, 지식의 근력을 올리는 데는 모방만 한 게 없고 따라하는 것만 한 게 없고 흉내내는 것만 한 게 없지만 원론적인 개념이 깨진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더 성장이라는 거를. 이걸 표현해 보는 게 유튜브가 그러하잖아요. 운동은 지극히 운동 신경에 대한 명령을 가지고 운동 감각을 갖고 뇌에서 재처리되는 과정이 자세가 픽스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요. 근데 영상은 보는 거잖아. 말 그대로 시각 정보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운동 명령으로부터 오는 체감각을 따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슷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게 영상으로 스쿼트를 100개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과 저 힘들어가는 것 봐. 아유 엄청 힘들겠네. 이것과 직접 자신이 100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이걸 해보지 않고 이 원리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한테 어떤 선수 거를 준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 볼 수는 없으나 그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복불복으로 가야 되는 거야. 복불복이야. 100% 복불복이야. 아무리 손흥민을 흉내를 따라한다고 손흥민이 갖고 있는 기준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흉내낸다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해서 자기 프로그램 안에 자기가 실전으로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런 원리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를 나름대로 규정을 지어놓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으나 저 선수 프로그램이 등, 어깨, 가슴, 팔 기준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든 이런 거 아니고 난 요거 좀 추가하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짜집기야. 그냥 편집 기술이야. 이 편집 기술이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도 있어.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가장 채택하지 말아야 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래서 매일 같은 몸인가요? 아닐 거야. 매일 바벨컬을 했는데 처음 운동할 때 팔하고 사이즈가 지금이 똑같나요? 아닐 거야. 처음 5kg가 한 달 뒤에 5kg하고 체득되는 감각이 똑같나요? 아닐 거야.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새로움을 마주하는 게 사람 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지속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 똑같은 동작의 문제를 삼지 말고 똑같은 동작 안에서도 다양한 테크닉들을 가지고 범주,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신경계한테 더 강력한 수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타입들이 있으니 그거부터 한 다음에 누군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모방해도 좋고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건 이 운동의 각도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동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가장 많은 활성도를 줄 수 있는지에 따른 각도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들면 돼라면 PT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들면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뼈대근을 기준으로 들 거야 라고 정해지는 그 방식이 어느 각도인지를 모르면 그냥 막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각도인 거예요. 그 각도가 모이면 자세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운동이라는 게 결국 힘과 힘이 맞서는 과정에서 A라는 힘이 이기던 B라는 힘이 이기던 분명히 이동이라는 게 일어날 텐데 또는 동일하게 맞선다라고 표현하고 둘 다 똑같은 힘이야 라고 한다면 등척성같이 아이소메트릭하게 그냥 버티고 있을 거라고. 순간에서만 놓고 보면.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얘도 버티다 하면 어떻게 돼? 편심성으로 다 빠져. 여기 센트리 컨트랙션으로. 이거 정지된 상태죠. 제가 이거 지금 순간에서 놓고 보면 등척성 같잖아. 요거 내가 한 달 동안 있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한 30분만 있어도 어떻게 돼?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결과적인 건 이렇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간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대표적인 예로 뭐 물리에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요만한 가지에 요거 나무가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만한 가지에 요런 분필이 하나 올려져 있어. 제가 지금 요거 잡고 있잖아요.
자, 똑같이 지금 상황 1분 있었을 때는 요 정도인데 한 10시간 두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11시간 두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자, 무게는 안 변했죠. 잡는 것도 힘 바뀌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형태의 형질이 바뀌는 현상을 말해. 이걸 우리 몸에다 갖고 들어오면 고객들이 이런 표현해요.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버텨줬는데 이 인대가 버틸 수 있는 일드 포인트라고 하는 항복점이 어제 몇 분, 몇 초로 넘어서 버리면서 변형이 일어날 때 그걸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걸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해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지금 처음에 들었을 때의 5kg의 바벨 컬에 대한 어떤 이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이 선생님들처럼 충분히 된 상황에서 5kg 가지고 이두근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겠죠. 초심자 같은 경우는 막 드는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 본다면, 왜 운동할 때 뭐 이상한 동작 많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두의 수축감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않고 가려고 속도도 조절해 갈 거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짜주기라 그러잖아요. 수축 강도도 막 유지하면서 갈 거고, 이걸 내려놓을 때 바로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견디면서 편심성에 대한 감속도 할 거고, 이런 테크닉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두의 수축력에 대한 감이 더 높아지고 펌프율도 높아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 처음과 나중은 동일한 5kg라도 다르다는 거야. 운동이 가짓수가 많다고 여러분들의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기준이 되는 동작을 잘 지켜나가는 게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를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개념으로 이 내용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차트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보다도 이 가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감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뼈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뼈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어깨 쪽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뉴만 키네졸로지 어깨 복합체 관련된 숄더 컴플렉스 넘어갈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깨 하면 좀 일상이나 고객들이나 영상이나 많은 어떤 자료들 안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던 용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죠? 어깨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치, 임핀지먼트, 찝힘이라는 용어. 요거를 속도의 관계로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와 편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관절에서 지금 이거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어느 한 관절에서. 그 속도를 가지고 가속 타입으로 갈 거냐 감속 타입으로 갈 거냐에 따른 결정이 핀칭을 피해가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먼저 어떤 이유가 되던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는 근육이 부착을 할 때 몸쪽 부착부가 있고 먼쪽 부착부가 있죠. 예를 들면 상완 이두근으로 놓고 보면 일로 가는 게 멀어지는 거고 일로 가는 게 몸쪽이잖아. 그럼 이두는 레디우스가 인설션이 되는 거지, 정지부가 되는 거지. 이거 먼쪽 디스탈 파트야, 부착부가. 자, 그리고 어깨 쪽 코라코이드 프로세스하고 수프라글라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오회돌기, 관절 상결절, 요게 몸쪽이잖아. 요거 프록시멀 파트야. 몸쪽 부착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몸쪽과 먼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짧게 하면 어깨뼈를 기준으로 먼 쪽인 아래팔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얘가 가속을 하는 거야, 이 뼈가. 이해돼요? 이 뼈가 가속이 큰데 이게 성질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성격이 그러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빨라지는 가속을 갖게 되는데 얘가 이제 편집성으로 훅 가잖아.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한 이두 힘을, 삼두 갖고 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두 하는 게 쭉 끌고 가게 되면 이제 이 어깨뼈가 가속하려고 하는 성질이 커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두 운동하게 되면 어깨가 나오지, 이런 현상들. 고객들 심한 경우 진짜 크게 움직이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회원님 어깨 움직이지 마세요가 아니야. 편심성 수축에 따른 몸쪽 분절에서 아래팔을 기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보여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델토이드에서 한번 봐보자. 델토이드는 쇄골, 견봉, 스카폴라 스파인의 라테랄 한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여기까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어깨뼈에 다 붙어 있어. 그리고 델토이드 튜버러스티라고 삼각근 조면이 여기 붙어 있어. 자, 이해되죠? 얘가 벌림을 할 거야. 벌림을.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구심성 수축으로 벌림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 먼 쪽 분절이 얘가 어깨뼈에 있는 몸쪽 분절의 뼈보다 구심성 수축이니까 얘가 빠르게 갈 거잖아. 빠르게 갈 거잖아. 그치? 얘보다 얘가 빠르다는 거거든, 어깨뼈보다. 그럼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 협소해질까요? 커질까요?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상황을 바꿔줄게. 랩풀다운을 한번 생각해봐. 팔을 벌렸어. 이거는 길이가 길어진 거죠. 길어진 길이지. 얘를 짧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질 거야. 이해돼요? 길어질 거면 짧게 만들어 놓고, 풀다운 시작 자세에서 얘를 짧게 만들어 놓고, 길어진다는 거는 구심성 수축이에요? 편심성 수축이에요? 편심성이지. 그러면 편심성일 때는, 자, 쭉 길어질 때 먼 쪽 분절의 뼈가 빨리 움직여요? 몸쪽 분절의 뼈가 빨리 움직여? 몸쪽이지. 그럼 얘가 돌아갈 때 이렇게 위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우리 왜 랩풀다운 하면 어깨뼈가 상방회전 어버드 로테이션을 먼저 때려버리잖아. 그럼 자, 봐봐. 똑같이 팔을 90도까지 간 상황에서는 삼각근 가지고 하면 좁아졌는데, 이제 몸쪽 분절에 있는 녀석의 기준이 편심성으로 길어지는 과정을 랩풀다운 자세를 바꿨더니 얘가 더 많이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인 거잖아. 삼각근 가지고 하면 윗팔뼈가 빨리 벌리려고 하고, 그래서 공간이 좁아지게 하는데, 랩풀다운으로 하게 되면 얘가 위돌림을 먼저 하니 공간이 유지가 되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유지가 되겠지. 왜? 실제 뒤에 자료가 있어요. 팔이 벌림 상태 8, 90도 정도에서는 얘 거의 움직임 제로야. 근데 랩풀다운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확 잡았다 90도까지 한번 윗팔뼈 벌려봐. 어깨뼈 이미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임핀지먼트가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뭐 마사지고 촉지고 그건 좀 나로 빼놓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된다면, 삼각근이나 벌림근, 델토이드와 관련된 기준에서 팔을 벌려지는 걸 메인 타입으로 가야 돼? 아니면 모음근이 길어질 수 있는 타입을 메인으로 가야 돼? 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 운동이 다르잖아요. 아니야. 벌림근 가지고도 완전 벌림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삼각근 갖고도 완전 벌림할 수 있지. 광배근 가지고도 완전 벌림 자세로 시작을 하잖아. 자, 동일한 벌림에 대해서 운동의 주동근,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주동근의 성질이 어느 기전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완전 벌림의 자세를 갖느냐가 뼈가 갖고 있는 근육 수축에 따른 기전의 속도의 변화를 바꿔줘 버리게 되거든요. 이때 숄더 임핀지먼트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조금 어렵나?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워도 돼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그 뼈대근에 기시와 정지부가 연결된 한 관절 중, 관절이라는 거는 하나의 뼈, 분절과 분절이 만나서 이루는 걸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절 중에 먼 쪽 분절에 해당하는 몸에서 상대보다 먼 쪽에 있는 뼈가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반대로 동일한 근육인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길어지는 타입을 가져가게 되면 먼 쪽 분절이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땐 길어지는 거잖아. 이때는 어깨뼈라고 표현하는 몸쪽 분절의 돌림 운동의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로 속도가 바뀌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이드 레터럴라이즈 같은 거 하게 되면 팔을 내리는데 어깨뼈가 안쪽으로 흉추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죠? 그게 그 내용이야. 그럼 실제 각도는 안 바뀌어. 왜? 어깨뼈가 덜 돌아가야 되는데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방회전 각도를 더 크게 그려가면서 전체 팔의 각도가 바뀐 거야. 근데 실제 이 겨드랑이 안쪽의 각도는 안 바뀌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스카폴로 디스키네시아 어깨뼈 운동 장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때 리플다운을 먼저 시키고 다시 삼각근 운동 시키는 게 인지랑 활성화를 위해서 시키는 유지하는 능력도 좋고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어깨뼈 상방회전 하방회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걸. 내가 알기로는 안테리어 틸팅 인터널 로테이션 이런 앞구분 내외전 자세를 더 많이 쓰지 이런 위돌림 기전을 쓸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 운동을 펼쳐간다라고 그 표현되는 그 어깨에서의 표현이 삼각근이라면 결국 이거 갖고 벌림 토크 막 밀어야 되거든. 이때 어깨뼈가 진짜 잘 움직여줘야 돼. 상방회전이. 근데 이걸 잘 만드는 기전을 델토이드 갖고 가면 힘도 들어온 데다 무게도 들어온 데다 어깨뼈는 돌아간 기전도 잘 없고 이런 상황이니 오히려 어깨 부담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힘이 떨어졌을 때 자꾸 트라페지우스 엎어가지고 계속 상부 승모근을 할 확률이 더 높아져. 근데 이거를 랩폴다운 갖고 진행을 하게 되면 평상시 라운드 숄더가 있는 자세에 대한 기전에서는 쇄골뼈가 앞으로 전인하고 올림되는 동작에서 상부 승모근은 짧아지고 중부하고 하부는 랭스닝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가 그냥 폈다고 올린다고 해서 바로 삼각근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상부 승모근 쪽으로 더 많이 몰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학 기전을 거꾸로 운동에서는 거꾸로 바꿔버려서 중부 승모근이나 하부 승모근은 위에서 내려버리게 되면 모음도 일부 일어나기도 하지만 광배근이라고 하는 뼈대근을 가지고 하부 승모근에 대한 내림 토크를 같이 주게 된다고. 같이 주게 된다고.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지금 상부는 일을 아예 안 하는 상황이 생기지. 근데 길이가 쇄골이 다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길이를 달성시키기 좋은 상황에서 얘가 학습을 충분히 올리는 과정이 팔뼈보다는 모음에서 벌어지는 즉 팔이 모음됐다가 벌림을 똑같이 삼각근으로 가져가는 타입의 각도가 나올 때 어깨뼈가 더 먼저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야. 이거를 각도를 잘라서 표현해도 돼요. 90도에서는 어깨뼈 잘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 위돌림. 뒤에 나오거든요. 쇄골이 두 번째로 움직여. 90도까지는 위팔뼈가 가다가 90도에서 한 120도, 30도 사이는 쇄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30도를 넘어서부터 이 어깨뼈가 위돌림을 만들어준다고. 근데 랩풀다운을 하게 되면 잡고 올라갈 때 이미 90도인데 어깨뼈는 이미 상방회전을 거의 20, 30도 이상을 그려가 버려 있어. 이거 수축력 좋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야, 풀다운 내려. 야, 어깨 뽑아. 어깨 뽑아.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자세들이 라인업이 그 자세야. 라인업이 팔 안 움직였는데 그냥 상방회전 시켜놓고 팔을 밖으로 벌림시켜버리는 거라고. 이게 보디빌딩에서 너무 중요한 자세야.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할 줄 안다는 건 전거근의 운동신경을 쓸 줄 안다는 거야. 롱소라식 너브를. 근데 롱소라식 너브는 특성상 다른 뼈대근들 수프라스카플라 너브, 극상근 지배하고 극하근 지배하는 녀석들 또는 뭐 롬보이드 관련된 거 도자스카플라 너브, 견갑거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은 감각신경들이 있는데 이 롱소라식 너브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잘 체득되기가 힘들어. 그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라인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전을 가지고 내가 롱소라식 너브라고 표현한 장흉신경, 요 신경의 운동 모터를 잘 돌림할 수 있는 기념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이 논리를 까먹지 말라고. 속도는 매우 중요해. 이건 지금 제가 단순히 이 오모기팔 관절 입장에서 숄더 임핀지먼트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가속과 감속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하고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걸 사지관절로 다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사지관절로. 그래서 각각의 관절들이
어떤 뼈대근을 기준으로 뭔가 연결을 하고 있는 메커니즘 안에서는 근육이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단순 수축에 대한 개념만 갖고 설명되는 거 전 좋다고 봐요. 발달 기준에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는 이 운동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하거나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감속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만 한다거나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운동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델토이드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뼈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델토이드 운동을 할 때, 삼각근 운동할 때 완전 벌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치? 이거 완전히 혹시 다 피세요? 양팔 완전히 펴? 선수도 보면 뭐 대부분 다 일정 범위를 많이 쓰잖아. 그 이유가 어깨가 삼각근이 여러분들 뭐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저기 뭐 리프리스트 한번 봐봐. 가슴보다 어깨가 더 커. 이거 확 포즈 잡으면 그잖아요. 가슴보다 그만큼 엄청 큰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달이 안 돼 있는 것 뿐인 거야. 자, 그렇다면 얘도 큰 근육이고 얘도 큰 근육이다 보니 얘가 큰 근육 자체가 저 나온 것 같아. 밀었을 때 질량이 크다 보니까 부피에 따른 압력도 엄청 커질 거 아니야. 얘를 끝까지 민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심발생을 더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특정 발달에 대한 뼈대근의 부피 질량으로 인해서 수축이 더 이상 안 되는 각도가 나오기도 해.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반적인 고객들이 막 이만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이 운동이 어깨가 삼각근이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어깨뼈의 위돌림이라고 하는 상방회전의 기능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고객들은 끝단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거고 시작에서 90도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질감으로 형성이 될 수 있거든. 이때 운동하기 전에 랩풀다운 가지고 어깨뼈의 돌림성 기전을 완전 벌림하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델토이드로는 다 못 뻗는 팔도 광배근 운동인 랩풀다운 갖고는 다 뻗는 동작이 나와. 그렇게 어깨뼈의 움직임 자체를 AC 관절에서 만들어주는 게 잘 나와야 우리가 말하는 ST 관절, 견흉 관절 있죠? 이건 관절이 아니야. 관절이 아니야. 그냥 마주하고 있는 면을 가지고 관절로 지칭하자라는 그 의미를 표현을 한 거지 실제 ST 관절을 움직이는 기준은 ST 관절에 있는 게 아니라 AC 관절이 움직여야 ST 관절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구조가 다른 건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는 어깨뼈가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하는 앞구분과 내회전 약간의 하방회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그럼 이러한 뼈의 자세의 형태가 왜 이렇게 가냐라는 건 갈비뼈 때문에 그래. 갈비뼈가 직사각형이면 걔 글로 안 가. 사각형이니까 벽에 걸린다고. 근데 얘가 드럼통 같은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니 둥그런 거잖아. 라운드 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깨뼈가 당겨질 때 당연히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 마주하는 면이 뭐 견갑하근도 있고 전거근도 있고 또 그 안쪽에 보면 소라시스라 그래서 일리오코스탈리스 소라시스라 그래서 롱지시머스 소라시스라 그래서 흉쇄장근이 또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계속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나름성 유착을 보이게 된다고. 드라이브 걸기에 제한 요소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AC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관련된 기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ST 관절이 관절이 아님에도 관절로 붙여졌다라는 걸 좀 추론을 해본다면 좀 이런 조직에 대한 내용을 좀 붙여서 추론해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어깨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뼈와 갈비뼈가 이렇게 어깨뼈와 갈비뼈가 서로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 유착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졌을 땐 AC 관절에서 돌림성 기전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나 여기에서 유착된 이런 구조들도 잘 안 돌아가게끔 통제가 될 수 있는, 억제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랩풀다운을 외전근이라고 표현되는 델토이드 삼각근 운동하기 전 워밍업으로 하는 건 어깨 돌림성 조절 기전에서 완전한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표현하는 그 스카폴로 휴머럴 리듬을 만들어가기에 더 좋은 방식이 되는 거야. 스카폴로 휴머럴 리듬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벌림근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좀 이상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랩풀다운 가지고 잡고 한번 이렇게 해봐.
잘 간다고. 그럼 뭐가 결여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게 어깨뼈가 위돌림 기전을 적절한 타이밍에 못 맞춰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2대1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2대1 관계, 스캐폴 휴머럴 리듬, 견갑상완 리듬이 2대1 관계라고 표현하는 이 기준이 뭐지? 상완골이 이만큼 움직이면 어깨뼈, 견갑골이 1만큼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완골이 예를 들어서 120도를 움직였어. 그러면 어깨뼈가 60도를 움직인 거잖아. 맞죠? 맞아. 그러면 합이 180이 되니 견갑상완 리듬에서 요구되는 완전 벌림은 180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 60에 대한 기준이 ST 관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자, 근데 뒤에 자료에 있어요. 뒤에 자료를 보면 상완골이 90도가 됐을 때 이 어깨뼈는 몇 도가 돼야 돼? 얘대로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ST 관절에서. 근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게 잘 안 움직인다고. 몇 도에서? 팔이 전체 벌어지는 한 130도를 기점으로 가만히 있다가 130도 되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 어깨뼈 위돌림 기전이. 그러니까 이 2대1이라는 의미가 뭐야? 이 2대1의 의미가 뭐야? 결과값이야. 과정값이 아니라고. 헷갈리면 안 돼. 운동은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여기서 델토이드 운동하는데 결과가 이거잖아. 이 과정의 기준을 각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 과정의 연속으로 만들어져야 될 때 각도가 결정된 각도를 계속 일관되게 왔다 갔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보면은 벤치를 하던 뭐 덤벨을 하던 그 선을 지키잖아. 그지? 그 선, 그 발달에 필요한 자기가 목표로 정한 그 힘선, 라인 오브 포스를 그냥 엄청 잘 지키는 거거든. 그 맥락을 놓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각도에 관련된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그게 전부라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야. 물론 밖에서 바벨의 각도나 이런 걸 보기에는 뭔가 직선처럼 움직이는 병진 운동과 같은 현상이 보여지지만 실제 내 몸 안에선 전부 다 돌림성 기전이란 말이야. 단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 단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아스로키네마틱스라고 앞서 표현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용어로 정의됐던 관절 운동 영상학 기준에서 보면 구르고 미끄러지는 방향이 컨벡스한 볼록한 뼈를 기준으로 오목할 때와 오목한 뼈를 기준으로 볼록한 게 움직여질 때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긴다고.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한 기준이 밖에서 보는 것과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절 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까지 보는 기준들이 중요한 게 찝힘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동작의 속도나 과정들을 예를 들면 벌림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또는 벌림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겠다? 벌림근이 개입량을 높인 상태에서 뭔가 하겠다라는 개념도 일부 괜찮다라고 본다면 위험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속도에 대한 조절을 알고 있다면 일단 이 사람이 어깨뼈의 상방회전의 돌림 기전이 부족한 구간을 이미 어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동안 안 돌아갔던 걸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어깨뼈가 위돌림 기전을 통해서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견봉화 공간이 일정 크기의 공간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내가 먼저 선행을 해주는 게 지도자로서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에 녹여가면 돼요.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 어떤 이유가 되든 대부분 제가 본 경우는 그래. 극상근 손상도 다 그러한 경우로 맞물리면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견갑골이 움직여야 되는 AC 관절, ST 관절에서의 돌림 운동 기전들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그냥 이거 깨졌다라는 표현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막 뻑뻑하게 막 돌아가거나 막 올라가는 게 더 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을 어깨 운동이나 가슴 운동이나 또는 뭐 팔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중간중간 넣어줘서 어깨뼈가 지속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다른 운동을 하고자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놓지 말라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주는 이유가 결국 속도가 우리 몸의 좌표의 위치를 바꾸는 결정을 할 건데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위치가 바뀔 때 이 녀석이 장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녀석이 장점이 되는 게 있고 반대로 이 녀석이 단점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녀석이 단점이 되는 것도 존재를 한다는 양방향성의 상대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건 좋고 이건 나쁜 건 없어요. 앞은 좋고 뒤는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없어.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객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점과 단점 중에 어떤 장점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단점을 피해갈지를 알고 있어야 운동을 통해서 고객이 어제보다 조금 덜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제보다 조금 덜 불편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덜 불편해지는 것 같아. 요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아프다라는 것도 근육통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고객들 근육통하고 실제 통증 구분 잘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두 운동 많이 해서 팔을 이렇게 잘 못 들고 막 이러는 거를 병원 가서 검사하진 않잖아. 전날에 운동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좀 뻐근하고 피로감이 있는 걸 또 병원 가 검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미 불편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통이 와버려도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이미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역학적 관점을 잘못 더해버리면 더 큰 손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야. 운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관절을 가드하는 능력과 혈류를 순환시키는 능력이야. 그래서 근육이 빨간색인 이유가 피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지 말단에 피를 많이 몰아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무게를 들면 혈류 펌핑이 생기잖아요. 증가된 압력이 전달되지 않는 근육들이나 다른 말초의 혈관들한테 압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혈관의 소통 능력을 굉장히 많이 좋게 만들어줘요. 그 대표적인 뼈대근 중에 하나가 솔레우스, GCM, 가자믹은 비복근. 이 녀석들을 우리가 보통 정맥 활류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이 하지로 내려간 혈액은 심장이 갖고 있는 혈류의 압력을 가지고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내려가기는 좋은데 얘를 끌고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복근을 수축하는 이러한 동작들은 정맥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분압 농도가 높은 걸 갖고 가서 세포들하고 교환을 할 때, 말초에서 교환을 할 때, 말단에서 교환할 때 이산화탄소 부담이 높은 걸 갖고 다시 끌고 올라오잖아. 이게 정맥이잖아요. 동맥을 표현할 때 산소 분압 농도가 높은 걸 갖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못 올라오는 걸 종아리가 쫙 올려주면 활류가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맥 그 활류의 기능에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순환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 종아리가 커져서 싫은데요. 혈관장애보단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리고 종아리가 잘 붙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해야 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걸 단순히 근육만 커진다. 좋은 거야. 미용적으로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되게 많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건 내 몸에서 혈류가 서큘레이터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기전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절에서 일어나는 역학적 기전들, 뼈의 속도의 방향의 다름이 어떤 조직에 대한 기준의 문제들도 좀 발생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심성 수축, 편심성 수축에 관련된 다른 기전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짧아지면서 힘 발생하는 거야. 길어지면서 힘 발생하는 거야. 이 논리 갖고는 고객을 관리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짧아질 때 볼륨이 커지고 길어질 때 볼륨이 얇아져요. 뭐 이거 말고 뭐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인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인대는 세포 조직이 없거든요. 세포 조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대의 어떤 기준에 문제가 생겨서 손상을 받게 되면 얘네들도 정상적인 걸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없어. 영양소 공급 교환이 안 돼. 에너지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냥 단순 그냥 실밥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네들이 세포가 없다는 건 대사 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세포가 없으니까 대사가 당연히 안 되겠지. 근육은 세포가 있으니까 대사를 하잖아. 그래서 노폐물들이 나오는 거고. 인대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얘네들을 대사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만든 그 용어들이 텐션이에요. 적정 텐션을 유지하게 되면 얘네들도 대사작용을 해요. 자기 건강성을 찾아간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ROM을 모른다는 건 단순히 운동 범위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운동 범위에서 요구되는 이 관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목표 지점의 0부터 끝까지가, 그게 각 관절마다 다르니까 0부터 끝까지가 결국 인대들의 건강성하고도 맞물려 있구나라는 개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의미만 놓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운동을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드레인지를 쓰던 풀레인지를 쓰던 의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냥 아, 저 선수도 이렇게 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할까 그러면? 유튜브 보고 운동해야지. 유튜브 공짜잖아. 뭐하러 나한테 PTV 내고 해. 그렇지 않나? 이 각도나 저 각도나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럼 앞으로 PT 안 받으면 되겠네. 이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똑같다는데 뭐. 트레이너가 해야 되는 건 A, B, C, D 영상에 대해서 서로가 다름이 있고 회원님이 한 F 정도 되니 요런 동작들을 저하고 선행하셔서 학습하시게 되면 그때는 A 하신 다음에 A 영상 보신 다음에 C 영상 보시고 C 영상 보신 다음에 B 보고 D 영상을 보세요. 근데 회원님은 이 회원님처럼 하면 안 되고 회원님은 D 영상을 본 다음에 A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B, C 순서로 가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해석이 되지 않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 맞아요? 왜 틀려요가 없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난 딱히 대할 표현이 없네. 어쨌든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도하는 행위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하는 건 그 고객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돈 낭비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가장 최적의 속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선생님한테 PT 받기 잘했다. 적어도 좀 멀더라도 여기를 오기 잘했다. 그거 아닐까 싶어. 그거 아니면 사실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나? 놀아야 될 시간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개념들 잘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시계를 안 갖고 있어서. 자, 우리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거 하고 실기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만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